네, 여러분 다음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차 대조표 밸런스 쉿 공부해 왔고, 자,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보통 우리가 I/S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대차 대조표는 어떤 그 특정 시점에서 사진을 스냅샷으로 찍듯이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를 표시를 한 것이라서 대차 대조표에 나오는 모든 항목들은 다 이 스탁 베리어블 절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썼듯이 자, 요거는 그 기간이 필요해. 기간이 유량 변수입니다. 유량 변수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는 어느 특정 시점에 딱 그 시점에서 잘라서 그때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는 거고, 보통 이제 1년 기간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1년에 보고서를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런 거 내다 보면은 처음 그 분기 보고서는 이 첫 분기 동안의 기간, 반기 보고서는 2분기까지 기간, 또 3분기까지 기간, 또 전체 사업 보고서는 1년 동안의 기간 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지만은 하여튼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의 경영 상황이 어땠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재무제표가 되겠고, 그래서 대차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이 재무제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수입이 어땠고, 자, 비용이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는 그런 재무제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단기 순이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순이익이죠, 순이익. 그 그래서 지금 책에는 우리 뭐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순이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net income 또는 net profit이 되겠고, 물론 이제 이 순이익 극대화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고, 또 지금 이게 적자 단기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거나 주가는 높은 사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파이낸셜 레이쇼 여러 가지 그 재무 비율들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그 이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이제 나눠서 주당 순이익이 얼마가 나오냐, 보통 이게 우리가 EPS라고 하는 주식시장에서도 주식 분석할 때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누구 거냐면은 계속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줄 거 다 주고 이게 다 주주 몫이에요. 주주 몫이어서 결국 이제 주총과 이사회에서 이만큼 단기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retained earning 다시 말해 유보를 하고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쌓고 그리고 얼마를 주주들에게 배분을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유보이익 보통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기 자본의 축적이 되는 거, 그래서 자기 자본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나오면.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자본금보다 자기 자본이 계속 커져가는 그런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보통 이제 주주한테는 보통 이제 배당으로 주거나 배당을 줄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스탁 리포처스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자사주 매입이 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자기네가 발행한 주식을 사들여.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겠죠. 주가가 올라가서 주주들이 그 주가 올라가는 거를 향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분배를 할 것인지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것인지 요런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배당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너무 안 해서 좀 그 문제였었고, 소위 이제 쥐꼬리 배당 뭐 이런 용어가 있었었는데, 그래도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많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주주 친화적인 그런 또 정책을 하는 것이 기업 경영하는데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또 정착이 돼서 그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배당을 많이 하고, 또 중간 배당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1년에 한 번 배당을 해도 되는 건데 중간중간에 다시 그 이 배당을 또 정산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그 주식시장에서 요즘 뭐 20, 30대가 하도 주식 투자 많이들 한다고 하니까 한국 주식을 살 거냐 미국 주식을 살 거냐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한번 미국 주식 사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배당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이게 배당이 꽤 자주 들어와요. 근데 한국 주식은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삼성전자 같이 이제 큰 기업들은 1년에 너댓 번 이렇게 중간 배당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준다라는 것이고, 자, 그 손익계산서를 사실 우리가 회계를 제대로 공부하자면 훨씬 더 많은 항목들이 있겠지만은 아주 전형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하나의 그 이그젬플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net sales가 이제 그 매출액이고, 요게 이제 코스트, 요게 이제 그 매출 원가 또는 생산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뺀 거를 보통 이제 우리말로 그 이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요. 매출 총이익. 여기 이제 특이하게 depreciation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돈 나간 게 아닌데, 그래서 기계가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사가지고 1년에 1억씩 감가상각을 하기로 하면은 돈 나가는 게 없는데 1억이 나갔다고 그냥 보는 겁니다. 기계를 써서 달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돈 나가는 건 없는 거죠. 요게 이제 감가상각이고, 이것까지 빼버리면 요게 소위 이제 영업이익 EBI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죠. 이게 보통 EBIT고, 물론 이제 그 우리가 회계를 좀 더 제대로 하자면은 EBIT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이 되는데, 대략은 매출 총이익에서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을 빼서 나온 게 EBIT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EBIT를 줄여서,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죠. 줄여서 텍스를 좀 적게 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 디프리시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회계 기준이 또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EBIT에서 일단 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생겼고, 첫 번째 선순이자, 채권자들한테 이자 줘야 돼. 이자 또는 원금 줘야 돼요. 여기 이자만 썼는데 원금도 있으면 원금도 줘야 돼. 만기 상환 됐으면. 자, 그럼 요거까지 빼면은 이제 요게 바로 과세 기준 소득이 되는 거고, 이제 뒤에서 우리가 세율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그 기업의 이제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한계 세율이 34%다 그런 얘긴데, 자, 그래서 세금까지 빠지면 요게 바로 당기 순이익 또는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net income 또는 net profit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게 결국은 가장 최종 후순위인 주주의 몫이다. 줄 거 다 주고, 그 임금이나 납품업체에 대한 어떤 물품 대금이나 이런 건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은 이 판매 원가 또는 생산 원가 또는 매출 원가, 여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이것까지 이제 다 주고도 남는 거에서 이자 먼저 주고 법인세 내고 그 다음에 주주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한테 배당 그 일부를 회사로 남겨서 자기 자본에 쌓고 주주들에게 배당 형태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주주는 법인세도 한번 내고 자기가 배당으로 한번 받을 때도 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세로,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거를 법인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해서 여기다가 세금을 매기는 바람에 주식회사 그래서 뭐가 된다? 이중과세가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주식회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두 번 세금을 내는 꼴이 되겠는데, 이건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주식회사 제도는 다 마찬가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바로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고, 이 구조를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기업 회계 기준상에 소위 이제 그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게 그 물건을 내가 팔았다. 근데 돈이 바로 안 들어와요, 사실은. 왜냐면 물건 팔았는데 내가 어음은 받지만 결국 내가 물건값 받는 거는 예를 3개월 만기 어음 받아 3개월 후에 돈은 좀 이게 시차를 두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거 만드느라고 이 판 물건 만드느라고 수시로 막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거를 회계적으로 요때 맞춰서 이때 돈 받았고 이때 돈 나갔고 이걸 따지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물건을 팔았을 때 돈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수입이 물건 팔았을 때 발생됐다고 보는, 그게 이제 소위 이 발생주의 원칙이고, 거기에다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데까지 여러 가지 코스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용 발생하고 그때 판매하는 과정 비용 발생하는데 이거 이제 자잘자잘하게 이거 언제 비용 발생이고 언제 비용 발생이고 언제 비용 발생이고 이걸 다 따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데일리로 하나씩 다 따져가지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물건 판매 시점에서 수입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 물론 이제 실제 수입, 그 현금은 그 이후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 비용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비용들이 다 발생을 해가지고 이 물건이 판매가 된 것이겠지만 비용도 이때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고, 단지 자, 내가 물건 팔아서 들어온 돈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10개 팔았다. 그러면 1억 원이죠. 자, 이건 명확해요. 판매 가격이 있고 개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내가 이 물건, 이 하나에 1,000만 원짜리 물건 이거 만드느라고 여기에 원가가 얼마 들어갔을까? 이거 따지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가 필요한 거야. 자, 스마트폰 이거 하나 만드는데 보통 우리가 갤럭시다 그러면 100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삼성전자가 회계장부 계산을 할 때 여기에 도대체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을 거를 따져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동일한 거 예를 들어 갤럭시 뭐 21이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각양각색의 갤럭시를 생산하고 그리고 제품마다 다 다르고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 만드는 게 아니라 노트북도 만들고 PC도 만들고 뭐 반도체도 만들고 등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과연 요 하나의 갤럭시 이 스마트폰 100만 원 내가 파는 거에 원가하면은 원자재 값, 어떤 기술료,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 뭐 안드로이드 쓰는 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또 인건비, 이거 어떻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조그만 기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간단한 물건 딱 동일한 물건 하나를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 치면은 이거 판매 가격도 나오고 여기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 비용 들어갔는지가 상당히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으나 대기업은 워낙 여러 가지 그 물품 라인도 상품 라인도 다양하고 여기에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인건비라든가 기술료라든가 무슨 로열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한 대의 원가가 얼마일까? 그래서 생산 원가가 얼마일까? 이거를 따지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가 중요하고 회계학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영역에 속하는 게 바로 원가 회계가 되죠. 그래서 회계 원리 뭐 중급 회계까지는 뭐 쉽게 하다가 이제 원가 회계 뭐 이쯤 오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이 원리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실제로 현금이 유출입되는 시점과 그 판매 시점은 같지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나온 이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으로 잡혔으나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우리가 따로 따져줘야 되겠고, 자, 그런 차원에서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현금 흐름표가 있다 해서 또 완벽하게 현금의 유출입 양상이 완벽하게 쉽게 파악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 장에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소위 이제 넌 캐시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캐시가 뭐 나가는 건 없는데 특히 이제 감가상각비가 캐시가 나간다고 해서 매출총이익에서 까는 거란 말이죠. 매출총이익에서 까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매출총이익보다 줄어드는데, 그리고 기업은 요거를 많이 까가지고 세금을 덜 내고 싶어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 그래서 이 넌 캐시 아이템 중에 감가상각이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 되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짜리 기계를 샀다. 5억짜리 기계를 샀다. 그럼 5억짜리 기계를 살 때쯤 해서 5억 원이 지출이 되죠. 이게 비용이 아닙니다. 왜 비용이 아니냐? 내 대차대조표에서 현금 5억이 있었을 텐데 기계는 없었을 거고, 내가 기계를 사들이고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유동자산에서는 현금이 줄어들고 여기 고정자산에 5억짜리 기계가 떡하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맞바뀔 뿐이에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서로 전환될 뿐입니다. 돈이 나가는 게 아니야. 5억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5억이 나갔지만 5억에 상응하는 기계가 들어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건 비용이 아니고요. 이제 기계를 쓰면서 이제 감가상각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건데, 자, 5억짜리 기계를 사서 이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5년간 내용 연수다. 그러면 이거는 1년마다 이제 1억씩 깐다. 이건 이제 지멋대로 하면 안 되고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회계 기준에 지금 1억씩 까게끔 허용하고 있다. 감가상각으로 1억씩. 그래서 나중에 5년 지나면은 그 요 가치를 제로로 그렇게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요건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요런 문제 자세하게 나중에 또 우리가 좀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해마다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1억이 안 나갔는데 1억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1억이 안 나갔는데 1억이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에도 그렇고 이 해에도 각 그 5년간 각 해마다 매출 총이익에서 1억까지 까가지고 영업이익이 남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이자 주고 그거 빼고 나서 법인세가 이제 부과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주주들이 가져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해마다 이런 감가상각이 실제로 캐시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그냥 장부상으로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건데 그냥 캐시가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캐시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나갔다고 보는 거니까 손익계산서와 실제 현금 흐름과는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재무관리자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결국은 기업의 현금의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 현금 유출입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손익계산서만 봐가지고는 발생주의 원칙과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 때문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가 기업의 경영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이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는 현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현금이 얼마나 덜 나갔느냐 이걸로 압축이 된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따져줘야 되고, 그래서 이 회계장부에 그 감가상각 같은 그런 어떤 비현금 요소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실질적인 안 나갔는데 나갔다고 보는 거니까 현금 안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은 경영이 잘 된다 하는 거는 당기순이익이 높아진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기업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현금은 많이 들어와야 되고 최대한 빨리 많이 들어와야 되고 현금 유출은 최대한 적게 또 늦게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손익계산서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만큼의 현금이 남았지 않을 수 있고 이 당기순이익에서 그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저거 제하고 나온 게 이제 이 당기순이익인데, 매출이 일어나면서 현금이 이때 들어왔다고 보는 거지만 실제 현금은 당기순이익이 다 회계장부로 정리가 된 그 이후에 현금 흐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는 이 이그젬플은 회계상으로는 당기순 손실인데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해의 회계장부를 IS를 작성해 봤더니 올해는 당기순 손실인데 작년에 우리가 물건 팔고 받은 돈이 올해 왔고, 그거는 올해 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작년에 반영이 됐겠지. 자,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은 플러스인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부호가 바뀌는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으로는 실질적인 현금 유출입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를 또 필요로 하게 되고, 현금 흐름표가 있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현금의 유출입을 잘 발라내는 분리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계 살 때 5억짜리 기계 살 때 5억 지출이 일어나지만 현금 나갔다고 보면 안 돼요. 돈 나가서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 5억이 나갔지만 5억짜리 기계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에서 현금성 자산에서 5억이 빠지고 고정자산에서 새롭게 5억이 생겨나는 거니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그냥 전환됐을 뿐인 것이지 5억이란 돈이 나갔다라고 보면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 살 때 10억 원 아까워요? 뭐 아깝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10억 원 주고 집을 샀다. 그건 돈만 나간 게 아니라 10억에 상응하는 집을 내가 얻었잖아. 그러니까 내 재산 상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돈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돈은 나갔지만 10억짜리 집을 내가 얻었죠. 나의 캐시가 나의 고정자산인 집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자, 그래서 현금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기계 살 때는 이게 어떤 그 비용으로서 나간다라고 보면은 안 되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할 때, 기계 사는 거는 소위 이제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쪽에서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